But we'll see what happens. I know they want to negotiate. They're talking about negotiating,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negotiate.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면서 저강도 도발을 이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른바 홍길동이 돼버렸다라는 비판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오늘 조금 의아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미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弾道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弾道미사일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다시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거죠? 네. 오늘 한미 주요 군 지휘자들, 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모두 발언에서 이제 북한의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弾道미사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 사이에서弾道미사일이 뭔가 이 뭐 의문이 퍼지면서 이게 탄도미사일을 잘못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을 이야기할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유엔 제재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죠.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군 당국이 일단 이번에 쏜 발사 미사일이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 미사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발사체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만약 규정을 해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미사일을 정확히 규정을 해버린 것인데 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물으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그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을 이제 잘못 이야기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弾道미사일로 되는 것인지 그건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단거리 미사일이라 그러면 유엔 제재에 포함이 안 되나요? 뭐 단거리 미사일은 예를 들어서 탄도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제재상에 포함이 안 되죠. 탄도미사일이 일단 포함되는 겁니다. 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요, KBS와 가졌던 특별 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죠. 일단 그 유엔의 안보리 결의는 그 북한의 중장거리 네.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또 이제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문제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난 4일 날 북한에서 발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은 오늘까지도 분석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이미 아예 미사일 이름까지 지어서 주한미군이 이 KN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예 지금 발표까지 했는데 말이죠. 여하튼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분석 중, 이게 공식 입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날 이미 KBS 특집 대담에서 여기에서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문제가 이렇게 된다.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탄도미사일이나 무슨 단거리 미사일이나 뭔가 보고를 듣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잘못 말했을 수 있죠. 단거리 미사일을弾道미사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얘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석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란과의 문제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후일담을 갑자기 풀어놓았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5곳을 콕 집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놓았고, 김정은 위원장은요, 그 가운데 한두 곳만 포기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꼭꼭 숨겨뒀던 미사일 기지를 들키자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야 왜 놀랐었는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Becaus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and we brought many points up that I think they were surprised that we knew. 자, 안 박사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기지 관련된 장소를 5곳을 제시했고, 김정은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5곳이 어딘지가 당연히 지금 궁금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제 한두 곳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영변이나 풍계리.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만 공개하고 이제 나머지를 북한이 숨기려고 했고, 그것을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측이 이제 DIA나 DNIA나 이런 데서 다 조사하는 걸 딱 공개를 하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평양 근교의 강선이라든지 또 영변 근교의 이제 서일이라든지 네. 이렇게 딱 지명을 찝어서 공개해 놓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할 말을 잃어버렸고, 아하. 결국 그동안 북한이 그냥 위장된 하나의 보여주기식 핵사찰을 각오하고 아마 영변이나 뭐다 핵 발전의 메카입니다만 그건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를 숨겼던 걸 공개하니까 이게 상황이 확 바뀐 겁니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북한의 핵시설 5곳이 있다라고 작심 발언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지난 4일과 9일에 북한이 발사했던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실에 대해서는 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확대 해석을 경계해 왔었죠.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re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Nobody's happy about it, but we're taking a good look, and we'll see. We'll see. The relationship continues, but we'll see what happens. I know they want to negotiate. They're talking about negotiating,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negotiate. 안 박사님, 근데 궁금합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석 달이 지난 하노이 회담 얘기를 이제 와서 왜 다시 또 끄집어내서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숨겨놓은 것에 대한 말하자면 압박 카드죠. 아하. 북한이 내놓은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압박 카드를 새롭게 준비했는데, 잘 알려지다시피 이제 북한은 2010년 11월에 지그브리드 해커, 미국의 유명한 핵물리학자를 불러서 영변시설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벌써 북한은 보여줄 것과 숨겨놓은 것을 이중으로 분리했다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고농축 우라늄은 약 한 180평만 있는 곳에서 약 750개 내지 1000개의 원심 분리기만 1년 돌리면 쌀 한 포대 정도의 25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는데, 이것은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숨겨놓은 것들을 이제 오픈해라. 아하. 이런 압박을 이제 베트남 이후에 트럼프가 이제 압박 카드로 꺼내들은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북한의 핵시설 5곳이 어딘지를 찾기 위한 이제 탐색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핵시설은 지난 2011년 미국의 해커 박사를 초청해서 공개한 영변과 지난해 공개적으로 폭파했던 풍계리, 이렇게 2곳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곳은 어디일까요? 자, 영변 외 핵시설. 글쎄요. 미국 유수의 연구소들이 그 외의 시설들을 하나씩 차례로 공개를 했었는데, 김기호 교수님. 예. 나머지 3곳 어디로 지금 유력한 곳이 후보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예, 한 5곳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변 말고 지금 그 평양 주변에 보면 강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예, 저기에서는 그 원자력 시설, 우라늄 시설과 그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이 있다고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저 지도에 나오는 저 산음동이라는 곳은 사실은 미사일 공장이거든요. 네. 예, 거기도 있을 거라는데 거기보다는 평안북도 또 올라가면 박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박천. 또 자강도의 하갑. 예, 그리고 평안북도 평산. 네. 예, 이렇게 해서 한 5곳을 얘기하는 곳이 있고, 미국의 유수한 연구소 맨 꼭대기 보면 CSIS 과학연구소에서는 저 함경북도 상남리도 또
지명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사일 그 CSIS는 또 삭감을 평양 아래 거기도 얘기하는 데인데 이것은 군사 위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상업용 위성으로 봤기 때문에 연구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어쨌든 그 개수가 어떻게 보면 5개 이상이 될 수도 예, 있다는 5개 얘기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확실한 곳, 완전히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한 곳 5곳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그 미사일 발사하는 3종 세트 같은 거 얘기한 적이 네네. 있었으니까 또 위성도 있고 네. 그래서 군사 위성에서 본 거는 거의 정확할 겁니다. 북한에 숨겨진 핵시설의 존재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을 이제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명백히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김정은은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2차 정상회담 또 네. 북한의 핵 폐기 이런 요구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단 핵 군축 로상에서의 타협은 네.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김정은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자,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존 켈리 전 비서실장도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존 켈리 비서장 같은 경우는 1차 회담 때 이제 그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북한 내 핵시설은 대충 한 30곳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주로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곳이라든지 위성을 통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는 곳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아마 이제 김정은의 속뜻을 완전히 이제 핵심을 찌른 것 같아요. 자, 5곳 있는데 이거 다 할 거냐? 즉, 이 5곳을 없애면 당신은 핵 폐기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인데 김정은이 깜짝 놀란 것이죠. 참이 한 2곳 정도로 해서 그냥 대충 떼우려고 그랬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자신들의 핵심 시설을 더 들이미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의지가 없는 거다. 네. 왜냐하면 핵시설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그걸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비핵화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핵군축으로 가려고 하는 거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인정해 주라. 그러면서 우리도 점점점 줄이겠다. 뭐 이런 방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조야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할 지금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압박 정책을 써야 된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협상에 제동을 거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난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초한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쏜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at risk of significant malnutrition. That is, it's a very difficult set of conditions there. We want a brighter future. That's why the president continually talks about this. It's important. They need to understand that if these nuclear weapons go away, it will be of an enormous benefit to their country in keeping them. 안 박사님, 뭐 스스로 불러일으킨 결과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죠. 북한이 뭐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아사자가 있고 뭐 2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다. 바로 80년대 이후에 저렇게 무리하게 핵 개발에 달라붙으면서 저런 참상이 벌어지게 됐는데 뭐 간단한 예로 중국이 1964년 핵 개발에 성공했을 때 그 들어간 돈이 20억 달러. 그 해 도쿄올림픽에 28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북한과 같은 저런 취약한 불량 국가에서 핵 개발에 저렇게 돈을 쓰기 때문에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게 결국 백성의 굶주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석고 쏘기 도발을 두고 애써 의미를 축소를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미국의 최신의 전략 자산 3가지를 일본이 도입하면서 전투력을 급상승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고우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 영상에 보이는 수직 이착륙 수송기. 그러니까 이게 오스프리라고 하는 그렇죠. 미 해병이 쓰는 요거는 저 공군용. 공군용입니까? 네, C자는 공군이고요. 네. MV-22, CV-22. 아하. 그래서 M은 머린 그 해병대가 쓰고 있고요. 근데 지난해 이 오스프리 5대가 네.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 처음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2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된 오스프리를 더
확 늘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자꾸 일본에 더 추가 배치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아메리카호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일개 무장 소재 병력을 저건 공군의 특수작전용 헬기인데 네. 저걸 이제 2배로 10대로 해는데 원래 일본에서 반대가 많았는데 일본이 지금 쌩깡고 열도라든지 이런데 아하. 강습하거나 공군 폭격을 유도할 수 있는 저런 데 공군이 내려오면 공군 조종사를 구출한다든가 아하. 인지를 구출하다든가 아니면 공군의 그 표적을 유도한다든가 네. 공군의 특수작전용 헬기로 공군 특수부대를 태운 병력을 저게 먼저 싣고 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메리카호의 갑판에 또 앉을 수가 있죠. 네. 자, 일본은요, 미국으로부터 F-35A뿐만 아니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기로 했죠. 이들을 실을 지금 보시는 중형 강습 상륙함 2척도 하반기에 일본 사세보 기지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교수님. 예. 아니, 지금 F-35B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강습함까지 일본에 다 들어오는 이유 뭡니까? 지금 그 일본이 미국이 두 가지 포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력 교대라는 거치르는 구실인데 실제로는 최첨단 전력을 배치하면서 네. 만약에 있을 북한의 핵협상이 결렬될 때에 대비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것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병행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하. 또 이란과 지금 북한 사태가 핵 WMD 이전 서로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법 한쪽 단속을 하면서 WMD 해상 유출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 아메리카에는 F-35 그 해병대 건데 수직장렬 전투기가 무려 23대 정도가 앉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스프리도 10대 정도 앉을 수 있는 사실은 중형급 항모기 때문에 네. 칠함대가 평상시에는 레이건호 항모 한 척 운영되는데 사실상 항모 2척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엄청난 전력이 오는 거고요. 특히 사세보로 오면은 우리 한반도에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바로 부산이나 동중국해, 서해, 동해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전진기지에 배치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한미 동맹, 예. 한미 군사 훈련은 거의 대부분 유예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마당에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은 아주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본과의 군사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e had great talks. This morning we played a very fast round of golf. We had a meeting afterwards, and it looks like it's doing well. Our trade deal, our relationship, our military ties. Japan has agreed to buy a tremendous amount of military equipment. I mean, they're buying.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이렇게 견고해지는 것은 또 한편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 군사적 동맹에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를 일컬어 의지, 대책, 비전 이 세 가지가 없는 산무 대일 외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한일 관계, 한일 외교는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죠. 네.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께서 아마 이제 그 사회 원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당시 참석했던 원로들이 한일 관계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다 나라 중에서 일본을 이렇게 무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위안부 문제가 걸렸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쩌면서 보면 지금 미국과 일본은 미래를 보고 굉장히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일본의 어떤 비중을 굉장히 높여가면서 사실 동북아에서 일본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한미 관계도 상당히 좀 삐걱거리고 있고, 네. 그런데 한일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의지, 대책, 비전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정말 이렇게 큰일 난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우리가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가 심각하게 올 수 있다.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4.15 대담에서도 아니 풀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자꾸 이걸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걸 이야기를 하면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아하. 사실 우리가 남북 간에도 6.25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 평생 원수로밖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만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도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우리가 현재 안보 위기나 경제 위기 속에서 일본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이라는 말이 조금 뭐 자존심 상한다면 협업 그리고 외교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야죠. 이종찬 전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일 갈등을 반기고 있을 거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일본의 우익들 또 극우까지 모아서 재집권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갈등 상황을 바라고 있을 거다. 아하. 이렇게 진단하면서요. 북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악의 시기다 이랬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분이 말했다는 게 더 흥미로운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직계 손자입니다. 네. 모든 재산을 다 우리 독립을 위해서 만주로 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모 그러니까 우당 이회영 선생의 딸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그런 일화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철저하게 외교는 실용 외교가 돼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히로히토 일왕이 죽었습니다. 히로히토 일왕이 누구죠? 우리의 수많은 소녀들을 위안부로 굉장히 성노예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암흑 속에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면서 묵념을 했어요. 괜히 그랬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나아가자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요.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재임 기간 동안에 일본의 최남단 가고시마까지 날아간 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